대부분의 경우 터뷸런스로 인한 기체의 하강 정도는 단 60cm에 불과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고공 낙하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말이에요. 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좋겠어요. 터뷸런스가 너무 심해서 기장이 승무원들에게 착석할 것을 요청한다면 기체는 3m에서 6m 정도까지도 하강할 수 있어요. 가장 극심한 것은 백열 난기류로 이는 매우 드문 터뷸런스입니다. 하지만 발생 시엔 30m까지 추락할 수 있죠. 달려라 카우보이! 이하! 민간 여객기의 평균 비행 고도는 우주까지의 총 거리 중 7%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번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항공기가 구름 속을 날다 보면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번개가 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요즘 여객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여객기는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 번개를 맞습니다. 충격적이죠? 비행기에서는 기장이 왼쪽 자리에 앉고 부기장이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학설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유럽 공군은 기병 장교들을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왼쪽에 칼을 차고 왼쪽 방향에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이 엉키는 것을 방지했죠. 그 이후로 조종사들은 왼쪽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부디 말을 탄 상태에서 비행기에 타진 않았길 바래요. 또 다른 학설은 기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국제 항공로는 런던과 파리를 잇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운항할 때 조종사들은 기찻길을 따라서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았던 날, 두 비행기가 기찻길을 따라 운항하던 중 충돌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항공기는 각자의 방향에서 오른쪽 기찻길로만 비행할 것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비행기를 살피기 위해 파일럿은 왼쪽에 앉아야 했죠. 따로 항로 요청을 해야 할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자, 그러니 최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항로라면 누가 왼쪽 자리에 앉고 싶을까요? 글쎄요. 그나저나 요즘에는 두 조종석에 모두 비행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각각 꼭 어느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는 법령도 없어요. 어쩌면 그냥 가위바위보일 수도요. 헬리콥터 기장들의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오른쪽에 앉습니다. 헬리콥터는 비행기보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조종관에서 손을 좀 채 때려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죠. 이 조종관은 헬리콥터의 방향과 고도를 컨트롤합니다. 조종관은 조종사의 무릎 사이에 놓여 있고 오른손을 사용해서 조종합니다. 왼손은 조종사가 날개의 높이를 움직일 때 레버를 잡거나 중앙 콘솔 버튼들을 누르는 데 사용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빠른 여객기로 기록된 것은 콩코드 여객기인데요. 거의 음속의 2배 정도 빠르게 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빨리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기로 기록을 세웠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3시간이라는 엄청난 비행 속도를 기록했죠. 2명의 조종사를 위한 조종석 뒤에는 여분의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승무원들이 앉거나 비행기를 모니터링하는 조사관이 앉습니다. 이 자리는 점프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만약에 이 좌석에서 일어나면 자동으로 의자가 접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튀어나갈 수 있어요. 농담입니다. 현대의 비행기에는 다른 항공기와 산, 다른 고체 물체와 같은 것이 항로에 있는지를 감지하는 특수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항공기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거리라면 트래픽이라는 신호를 받고 8km 정도로 가까워지면 같은 목소리로 방향 안내를 요청받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그리고 조종사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로. 제가 잘못했어요. 항공기는 엔진 한 개로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착륙할 때도 말이죠. 2개의 엔진이 동시에 고장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비행기는 마치 바위가 떨어지듯 하늘에서 훅 하강하지는 않습니다. 조종사들은 적당한 착륙지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어도 20분은 있을 겁니다.
보이저호는 연료를 충전하거나 도중에 멈추지 않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첫 번째 비행기입니다. 1986년에 일어난 일이죠. 이 비행기는 9일 3분 44초를 쉬지 않고 운항했습니다. 화장실로. 비행기의 평균 운항 고도는 약 1700m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성이 지구본 크기였다면 비행기는 지구에서 겨우 2.5mm 떨어진 높이에서 비행했을 겁니다. 비행기 발 뻗는 공간은 상상해보세요. 보잉 747기에는 60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각 엔진은 거의 4080kg 가까이 되는 무게가 나가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의 2.5배 무게입니다. 90억에서 115억 원 정도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비행기는 바퀴가 고장나거나 랜딩 기어가 먹통이 돼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조종사들은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하지요. 모든 게 올바로 된다면 이 경우 착륙은 꽤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누군가 그랬어요. 최초로 동력 비행이 이루어진 곳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맞아요.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가 해낸 그 하늘 비행 말이에요.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가솔린 복엽기는 12초 동안 36m를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큰 항공기 날개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높이입니다. 에어버스사의 A380의 날개는 79m가 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큼 불안한 착륙을 겪었다고 해서 꼭 실력이 부족한 파일럿의 비행기를 탄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드러운 착륙이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활주로가 젖어 있을 때 비행기는 강하게 착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 표면을 깨트려서 수막 현상을 막는 것이죠. 활주로가 너무 짧을 때에도 이런 강한 착륙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의 제동력을 높여주거든요. 수은은 비행기에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아주 미량의 이 액체 금속이라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비행기 몸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은은 빠르게 알루미늄과 결합됩니다. 그러고 나서 금속 물질의 부식을 보호해주는 층을 망가뜨립니다. 그나저나 수은은 영어로 머큐리예요. 동음이어로 수성도 머큐리라고 하죠. 부기장은 기장만큼 비행기 조종의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람입니다. 기장이 도착지까지 비행기를 몰고 부기장이 돌아오는 항로에서 조종관을 잡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창가 좌석을 고르면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펴지고 접혀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죠. 날개가 움직일 수 없이 설계되었다면 터뷸런스를 만나자마자 부러질 거예요. 안심이 되네요. 이륙이나 착륙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있는 작은 스위치를 돌려둡니다.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상황에 문이 열린 상태로 비행하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좋은 거죠? 같은 방법으로 승무원들은 화장실 안에 누가 있을 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밤에는 조종사들이 다른 비행기를 잘 볼 수가 없기에 전자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는 오른쪽 날개에 초록색 조명을, 왼쪽 날개에 빨간색 조명을 켜둡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조종사들이 비행기가 어느 방향, 어느 곳으로 가는지 또는 부딪힐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돕습니다. 비행기 설계자들은 객실을 흰색으로 칠해서 훨씬 넓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수한 벽의 구조 역시 빛을 반사시키는데 시각적으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죠. 천장과 짐칸 사이의 빛으로 인해 천장이 더 높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밀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비행기 입구가 더 넓을수록 그리고 실내 조도가 밝을수록 승객들은 밥맛을 훨씬 좋게 느끼며 좌석도 더 넓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죠. 오호! 기내 산소의 양이 부족하면 승객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승객들을 너무 감정적이게 만듭니다. 대략 41%의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볼 때 울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55%의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조금 더 감성적인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 비행기 화장실은 진공식입니다. 네, 사실상 빨아들이는 형태죠.
물을 내리면 바깥의 음압이 변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오수 탱크로 빨아들이는데 이것은 보통 비행기 꼬리 쪽에 위치합니다. 한 번 물을 내리면 약 2리터 정도의 물이 사용됩니다. 배드의 BD5 마이크로 모델은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제트기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는데 일반 자동차보다 10배 정도 가볍습니다. 1970년대 비행기가 생산되었던 당시의 가격은 약 2,500달러였습니다. 비행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되도록 객실 중앙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터뷸런스는 대부분 객실의 앞쪽과 후미 쪽에 영향을 줍니다. 날개 윗부분에 위치한 가운데 좌석 부분은 그리 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장실로. 객실 내에 응축된 공기는 사하라 사막만큼 건조합니다. 수분이 20%밖에 되지 않죠. 수분을 공급하는 가습기라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고 항공사에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항공기 몸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다른 금속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습한 공기는 산화를 일으킬 수 있죠. 조종사들은 6개월에서 8개월마다 시험을 봅니다. 이들은 비행 시뮬레이터로 모든 비상 상황을 대비한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채점관이 평가를 합니다. 안전과 기술 테스트 그리고 신체 검사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중 하나는 보잉 7478인데요. 이 항공기에는 거의 50만 화소에 가까운 평면 TV 스크린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 공급 능력이 있습니다. 승객들에게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했던 항공사는 알래스카 항공이었습니다. 1999년의 일이었죠.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아주 일부의 승객과 선별된 항공편에만 제공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똑같이 전자탑승권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